여기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60대 김 씨가 있습니다. 성공한 아들을 키우기 위해 평생을 공장에서 일하며 희생했던 그녀였죠. 하지만 예비 며느리가 등장하면서 그녀의 삶은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의 행동이 이상했죠. 시어머니를 향한 그녀의 차가운 태도, 그리고 몰래 녹화하는 모습까지. 결국 김 씨는 자신의 아들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놀라운 반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터득한 그녀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순이요. 제 이야기는 한국이 큰 어려움을 겪던 시절에서 시작돼요. 저는 1950년대에 태어났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전쟁의 상처에서 겨우 회복 중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었고 저희 가족도 다르지 않았어요. 가진 건 별로 없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게 우리에게 힘이 됐어요. 제가 일을 할 수 있을 나이가 되었을 때 부산 해운대 해변 근처의 큰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었어요. 해변은 하얀 모래와 푸른 파도로 정말 아름다웠지만 저는 그곳을 즐길 여유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공장 안에서 보내야 했고 그곳은 먼지가 가득하고 기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공장은 거대하고 회색빛의 콘크리트와 금속으로 지어진 건물이었어요. 안에 들어가면 끝없이 늘어선 기계들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공기에서는 항상 기름과 금속 냄새가 났어요. 바닥이나 벽은 물론이고 하루가 끝나면 우리 옷에도 먼지가 잔뜩 묻었어요. 창문은 벽 높은 곳에 작게 나 있어서 가느다란 빗줄기만 들어왔고 대부분의 조명은 천장에서 매달린 긴 형광등들이었어요. 그 불빛은 차갑고 강해서 모든 게 창백하고 거칠게 보였어요. 저는 매일 16시간씩 일했어요. 새벽 해가 뜨기 전 아직 거리가 어둡고 조용할 때 출근했어요. 밤 근무를 마친 노동자들이 피곤한 얼굴로 공장을 나설 때 저는 그들과 마주치며 공장에 들어갔어요. 그 일은 몸에 정말 무리가 많이 갔어요. 하루 종일 서서 무거운 기계를 조작해야 했거든요. 근무가 끝나면 발이 너무 부어서 신발을 벗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손은 하루 종일 거친 재료를 다루느라 작은 상처와 굳은 살투성이었어요. 돈을 아끼려고 저와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 셋이서 작은 방 하나를 함께 썼어요. 방이 너무 좁아서 4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였어요. 대략 2개의 요를 나란히 깔아놓을 만한 크기였죠. 벽은 얇고 낡아서 벗겨진 벽지가 여기저기 노랗게 변해 있었어요. 창문은 하나뿐이었고 좁은 골목을 내다보는 작은 크기였어요. 바닥에는 오래된 리놀륨 매트가 깔려 있었는데 여기저기 찢기고 닳아서 누더기 같았어요. 우리 소유물도 거의 없었어요. 각자 작은 철제 상자 하나씩만 가지고 거기에 옷과 개인 물건을 넣어뒀어요. 밤이 되면 바닥에 요를 깔고 4명이 하나뿐인 두꺼운 담요를 나눠 덮었어요. 겨울에는 난방이 잘 안 돼서 방 안에서 입김이 보였고 여름에는 방이 너무 덥고 답답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를 위해 노력했어요. 방 한쪽에 있는 작은 가스 버너로 돌아가며 간단한 음식을 만들었어요. 보통은 시장에서 가장 싼 채소나 김치에 밥을 먹었고 가끔 돈이 조금 남으면 계란이나 고기 조각을 사서 함께 나눴어요. 일이 끝나면 너무 피곤해서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이에는 강한 동료애가 있었어요. 서로의 고생을 말 없이도 이해하고 있었죠. 공장에서 제 동료 중 한 명은 민준이라는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는 겨우 15살로 이런 고된 일을 하기엔 너무 어렸지만 그의 가족이 돈이 필요했어요. 민준이는 나이에 비해 몸집도 작고 말수도 적었어요. 그는 공장에서 보조 일을 했는데 심부름을 하고 흘린 걸 닦고 공장 여기저기에서 자재를 옮기는 일을 했어요. 공장 관리자들은 그를 거의 신경 쓰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 그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민준이의 월급은 아주 적어서 음식 사기도 어려웠어요. 그는 점심을 자주 굶었고 그걸 본 저희는 도와주기로 했어요. 우리도 많지는 않았지만 매달 월급을 받으면 조금씩 떼어놓아서 민준이가 제대로 먹을 수 있게 했어요. 저희가 음식을 많이 한 척하며 그를 초대하거나 점심 일부를 남겨서 배가 고프지 않다고 말하며 그에게 주곤 했어요. 큰 도움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그를 챙기는 방식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유난히 길었던 하루가 끝나고 방에 돌아왔더니 민준이가
구석에 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피투성이 붕대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공장에서 기계에 손이 끼어서 다쳤다고 했어요. 기계가 고장나서 사고가 났는데 공장 관리자들이 아주 적은 돈을 보상금이라며 줬대요. 그 돈은 병원비도 충당 못할 정도로 적었어요. 민준이의 다친 손과 울고 있는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화가 났어요. 그 돈은 그의 고통과 상처에 대한 보상으로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 일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꿨지만 그땐 그걸 몰랐어요. 불공정함에 맞서겠다고 처음으로 결심했던 순간이었고 그것이 마지막은 아니었어요. 민준이가 다친 걸 본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해는 아직 뜨지 않았고 우리 좁은 방 안의 공기는 차가웠어요. 같이 방을 쓰는 3명의 동료들은 여전히 우리가 나눠 덮는다며 아래에서 자고 있었지만 저는 더는 누워 있을 수 없었어요. 민준이의 붕대 감은 손과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용히 작업복을 입고 방을 나왔어요. 부산의 거리는 거의 텅 비어 있었고 몇몇 노점상들이 아침 장사를 준비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공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공장장에게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계속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권위 있는 사람 앞에서 맞선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공장은 아침 햇살 아래서 평소와는 달라 보였어요. 늘 북적거리던 노동자들이 없는 상태라 그런지 더 커 보이고 동시에 훨씬 위압적이었어요. 저는 공장장 사무실 앞에서 거의 1시간을 기다렸어요. 공장장은 회색 머리를 가진 큰 체구의 사람이었고 항상 우리 작업복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파란색 정장을 입고 다녔어요. 그가 저를 보고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사무실 구역에는 노동자들이 있으면 안 됐거든요. 저는 민준이의 부상과 부당한 보상에 대해 설명했어요. 하지만 공장장은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일하러 돌아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겨우 15살이고 그를 다치게 한 기계가 여러 차례 고장 신고가 있었던 것까지 얘기했어요. 공장장은 얼굴이 화가 나서 붉게 변했고 당장 나가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했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민준이 사고를 스스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다른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민준이가 다쳤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서 정보를 얻으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무서워서 말을 아꼈지만 점점 조금씩 얘기해 주기 시작했어요. 한 동료는 중간관리자 이 씨가 기계 수리 관련 서류를 자기 사무실에 숨기는 걸 본 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또 다른 동료는 이 씨가 부상 노동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아낸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길고 힘든 근무가 끝난 밤마다 작은 수첩에 이름, 날짜, 세부 사항들을 적어놓고 그걸 제 잠자리 매트 아래에 숨겼어요. 같은 방을 쓰는 동료들이 제가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걸 눈치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들도 제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했던 것 같아요. 결정적인 단서는 공장의 회계 사무실에서 일하는 박 씨라는 나이 든 노동자를 만났을 때였어요. 그는 이 씨가 보상 기록을 조작하는 걸 본 적이 있다고 했어요. 박 씨는 이제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라 양심에 걸려 도와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비밀리에 부상 노동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돈을 이 씨가 빼돌린 것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들을 저에게 넘겨줬어요. 이 증거들을 가지고 저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 씨와 단둘이 맞서면 그가 증거를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직원이 참석하는 원래 직원 총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 많은 증인이 있을 테니까요. 총회 당일 저는 주머니 속에 증거 서류를 넣은 채 손이 떨렸어요. 이 씨는 방 앞쪽에 서서 생산 할당량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우리 공장에서는 질문을 받지 않는 한 노동자가 총회에서 발언하는 일이 절대 없었거든요. 저는 방 앞쪽으로 걸어나가 제가 알아낸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씨가 보상금을 빼돌린 걸 입증하는 서류를 보여줬고 민준이의 부상과 다른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보상을 받았던 사례들을 얘기했어요. 말하면서 제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지만 이 씨의 얼굴은 분노로 보랏빛이 됐어요. 그때 다른 노동자들도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각자 자신의 부상과 부당한 대우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회계 사무실의 박 씨는 기록이 조작된 사실을 제가 말한 그대로 확인해 줬어요. 방 안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노동자들의 분노로 가득 찼어요. 결국 공장 소유주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불려왔어요. 서울 본사에 주로 머물던 나이가 많은 분이었는데 우리는 평소에 거의 볼 일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증거를 보자마자 이 씨를 즉각 해고했어요. 그리고 지난 5년간의 부상 사건들을 모두 다시 검토해 공정한 보상을 약속했어요. 민준이는 부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았고 그 돈은 의료비와 잃어버린 임금을 충당할 만큼 충분했어요. 공장은 민준이가 일을 줄이면서 야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비까지 지원했어요. 과거에 다쳤던 다른 노동자들도 나서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경험은 우리 공장의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소유주는 노동자들의 위험한 기계에 대한 불만을 실제로 듣는 새로운 안전관리자도 고용했어요. 정기적인 안전 점검이 의무화됐고 부상당한 노동자들은 더 많은 존중을 받게 됐어요. 제 동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싸워줄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에게 있었어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용기를 내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깨달았거든요. 이 씨에게 맞서면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배웠어요. 일을 잃거나 처벌받는 것이 두렵긴 했지만 동료 노동자들을 지키는 것이 그 두려움보다 더 중요했어요. 이 교훈은 평생 저와 함께 했어요. 앞으로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민준이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도움을 줬던 그 순간을 떠올리곤 했어요. 이 경험은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이 옳은 일을 위해 싸울 힘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걸 보여줬어요. 공장에서의 부패에 맞서 싸우고 민준 씨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뒤로 제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노동자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이제는 저를 보면 미소를 짓거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이런 새로운 존중이 저를 뿌듯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외로움도 느끼게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저를 존경하긴 하지만 더 이상 평범한 친구로 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재현 씨를 만났어요. 그는 공장에서 막 일을 시작한 신입이었고 포장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는 제가 민준 씨를 위해 했던 일에 대해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저를 그냥 평범한 동료처럼 대했어요. 재현 씨는 키가 크고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난 날 공장 식당에서 그는 앉을 자리를 찾느라 난처해 보였는데 제가 손짓으로 제 테이블로 오라고 했어요. 그날 날씨, 음식, 고향 같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평범한 대화를 나누니 참 좋더라고요. 처음엔 재현 씨가 완벽해 보였어요. 출근도 항상 제 시간에 하고 열심히 일하며 모두에게 예의 바른 사람이었거든요. 점심시간마다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며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언젠가 생활용품을 파는 작은 가게를 열고 싶다고 했고, 저는 공장에서 슈퍼바이저가 되어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는 희망을 나눴어요. 우리의 꿈을 서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우정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의 우정은 더 깊어졌고 결국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퇴근 후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해운대 해변을 걷거나 공장 근처 작은 식당에서 간단한 식사를 나누곤 했어요. 재현 씨는 어릴 적 시골에서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몇 년 만에 가장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그런데 행복이란 게 참 연약하더라고요. 마치 손으로 살짝만 닿아도 터져버리는 비눗방울 같았어요. 재현 씨에게 작은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가끔은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출근하거나 피곤해 보이는 날들이 있었어요. 그의 입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나기도 했고 포장 작업을 할 때 손이 약간 떨리는 것도 눈에 띄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한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어느 날 저녁 명확해졌어요. 그날 재현 씨가 출근을 하지 않았거든요. 걱정된 마음에 퇴근 후 그를 찾아 나섰고 공장 근처의 작은 술집에서 그를 발견했어요.
그는 빈 술병들 사이에 고개를 떨군 채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어요. 술집 주인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그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날 밤부터 제 삶은 어두운 시기로 접어들었어요. 재현 씨의 음주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고, 제가 사랑했던 그 온화한 모습의 남자는 점점 사라져갔어요. 대신 낯선 사람처럼 거칠고 예민한 모습으로 변했죠. 그의 말투는 날카로워졌고, 부드럽던 미소는 화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아침마다 그는 술을 끊겠다고 울며 사과했지만, 저녁이면 또 술집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그가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 얘기하면서 병원에 가보자고 설득도 했고, 제가 함께 가주겠다고도 했어요. 그의 돈을 숨겨서 술을 못 사게 해보려는 시도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처음 그가 저를 때렸을 때는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이었어요. 동료들에게 돈을 빌려 술을 샀다는 사실 때문에 다투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날아온 뺨에 저는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는 바로 울면서 사과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폭력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심각해졌어요. 항상 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음주, 폭력, 사과, 변화의 약속, 그리고 다시 음주. 동료들이 제가 감추려고 했던 멍자국을 보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도와주겠다고 조언을 하거나 머물 곳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부끄러워서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제가 처음 만났던 그 다정한 재현 씨로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놓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모든 걸 바꿔놓은 그날 밤이 찾아왔어요. 그날 재현 씨는 온종일 심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온 그는 제가 본 적 없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고, 작은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마구 던지고 부쉈어요. 그러다 제 목을 움켜잡았을 때 저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까스로 그의 손에서 벗어나 밖으로 뛰쳐나왔고, 공장 창고에서 떨며 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가 보니 재현 씨는 짐을 떠난 뒤였어요. 그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어요. 한편으론 안도감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론 무너지는 싸서 기분이었어요. 사랑했던 남자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린 느낌이었거든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사람을 잘못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몇 주 뒤,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소식은 마치 번개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동료들, 특히 나이 많은 여성들은 아이를 포기하라고 권했어요. 공장 일을 하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너무 힘들 거라고 했거든요. 사회적인 시선과 고난에 대해 경고하면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찾아주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밤마다 침대에 누워 배에 손을 얹고 있을 때마다 제 안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와 함께 이상한 희망이 생기는 걸 느꼈어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어쩌면 이건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 속에서 뭔가 좋은 걸 만들어낼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모성애가 점점 강해졌고, 저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 결정이 옳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결심을 본 동료들도 처음엔 걱정하던 태도에서 서서히 지지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재봉부서의 여자 동료들은 아이를 위해 잘 먹어야 한다며 음식을 더 챙겨주었고, 슈퍼바이저는 제가 민준 씨를 도왔던 일을 기억하며 임신 기간 동안 무리하지 않게 가벼운 업무로 배치해 주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을 거란 건 알았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장에서의 동료들, 이 작은 공동체가 이제 제 새로운 가족이 된 느낌이었거든요. 배 속의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인생은 가장 어두운 순간 이후에도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한부모로 산다는 건 쉽지 않았지만 민호를 키우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기쁨이었어요. 민호가 태어난 순간부터 제가 무슨 희생을 하더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병원에서 처음으로 민호를 안아봤을 때 그 작은 손가락이 제 엄지손가락을 감싸던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민호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주겠다고요. 초반의 시간들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피곤하면서도 행복한 날들의 연속이었죠. 새벽 일찍 일어나 민호에게 젖을 먹이고 공장으로 출근했어요.
다행히 직장 동료들이 나서서 마음씨 좋은 할머니를 소개해 주셔서 제가 일하는 동안 민호를 봐주셨거든요. 그렇게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지만 민호와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매일 기다려졌어요. 민호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호기심 많은 아이였어요. 주위를 가리키며 이게 뭔지 저게 뭔지 궁금해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 했거든요. 걷기 시작했을 땐 우리 작은 집 안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하는 걸 하나하나 따라다니며 지켜봤어요. 관심 가득한 눈으로 말이에요. 민호의 첫 마디는 아빠였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죠. 민호가 점점 자라면서 제가 느낀 건 이 아이가 정말 똑똑하다는 거였어요. 그림책을 몇 시간이고 펼쳐서 그림을 보고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기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냥 웃음이 났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에는 선생님들이 민호의 집중력과 배움에 대한 열정을 칭찬하셨어요. 장난감이나 책을 많이 사줄 형편이 안 됐지만 민호는 전혀 불평하지 않았어요. 있는 걸로 최대한 활용하면서 몇 개 안 되는 장난감을 가지고도 멋진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죠. 아침마다 민호의 아침밥과 도시락을 준비하려고 일찍 일어났어요.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민호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가끔 돈이 조금 남을 때는 군고구마나 편의점, 삼각김밥 같은 작은 간식을 사주곤 했는데 민호는 그런 소소한 선물에도 행복해하며 밝게 웃었어요. 주말은 우리 둘만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근처 공원으로 걸어가면 민호는 나무를 오르거나 그네에서 놀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제가 신문지를 접어서 만든 간단한 연을 날리는 법도 알려줬어요. 때로는 벤치에 앉아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세상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민호는 늘 귀 기울여 들으면서도 자기 나이답지 않은 깊은 질문들을 던지곤 했어요. 저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민호가 제가 못 가졌던 기회를 가졌으면 했거든요. 저녁마다 저희는 작은 식탁에 앉아서 함께 공부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가져온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민호는 숙제를 했고 가끔 수학 문제나 어려운 부분에서 막힐 때면 제가 하던 일을 멈추고 같이 고민했어요. 사실 어떤 문제는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었지만 그럴수록 민호는 더 배울 의욕을 보였어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민호의 학업 성취가 모두에게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반에서 항상 상위권에 있었고 부모님 상담 때마다 선생님들이 민호가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는 모습이 얼마나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민호의 학업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 공장에서 추가 야근까지 하면서 학원비와 공부 자료비를 마련했어요. 그 노력은 민호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보답을 받았어요. 우리 지역에서 손꼽히는 명문 학교에 합격했거든요. 합격 통지서를 받았던 날, 저희 둘 다 눈물을 흘렸어요. 학비가 비쌌지만 몇 년 동안 매달 조금씩 저축해 둔 돈이 있어서 큰 도움이 됐어요. 물론 어떤 달은 제가 끼니를 거르는 날도 있었지만 민호가 잘해주는 모습을 보면 그런 고생도 다 의미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은 민호에게도 저에게도 힘든 시기였어요. 민호는 대학 입시 준비로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저는 그런 민호를 위해 따뜻한 차와 간식을 챙기면서 곁에서 응원했어요. 가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민호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우면서도 또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됐어요. 그러다 민호가 서울대학교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던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경영학과에 장학금까지 받고 합격했거든요. 민호가 저에게 그 편지를 보여줄 때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동안의 모든 희생과 긴 시간 동안의 노력, 그리고 부족한 형편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버텨온 날들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 같았어요. 민호가 대학 때문에 서울로 이사 갔을 때 집이 갑자기 텅 빈 것 같아 마음이 허전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던 목표를 이뤘다는 걸 생각하면 또 뿌듯했어요. 저는 민호에게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보내주려고 노력했지만 민호는 알바를 하면서 스스로도 비용을 보태겠다고 했어요. 먼 곳에 있어도 민호는 항상 책임감 있고 배려심 있는 모습으로 저를 감동시켰어요. 대학 시절 민호는 학업뿐만 아니라 유명한 회사들에서 인턴을 시작했어요. 민호는 자주 전화를 해서 강의나 서울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 줬어요.
제가 모든 비즈니스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도 민호가 미래를 이야기하며 들려주는 목소리 속 열정이 너무 좋아서 계속 듣고 싶었어요. 졸업 후 민호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첫 월급이 공장에서 제가 벌었던 최고 월급보다도 많더라고요. 민호가 첫 월급을 받았던 날 집에 와서 절 데리고 좋은 레스토랑에 갔어요. 그렇게 비싼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민호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훌륭하고 자신감 넘치는 청년으로 자란 걸 보니 너무 감사했어요. 민호가 여자친구 지연이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제가 바랐던 건 민호가 삶을 함께 나눌 특별한 사람을 만나길 바랐거든요. 제가 완벽히 채워주지 못했던 가정을 민호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길 원했어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민호가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하면서 어떤 따뜻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를 만나게 될지 상상했어요. 하지만 그 만남이 앞으로 힘든 시기를 가져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지연 씨가 우리 집에 처음 방문하기 전 3일 동안 준비를 했어요. 아들의 여자친구를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모든 게 완벽하길 바랐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작은 아파트 구석구석을 청소했어요. 바닥은 반짝거릴 때까지 닦았고 모든 가구를 2번씩 먼지를 털었어요. 방문 하루 전에는 시장에 가서 특별히 준비한 요리에 사용할 신선한 재료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골랐어요. 그날 아침 새벽부터 요리를 시작했어요. 민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에 두부를 넉넉히 넣고 산에서 직접 채취한 버섯으로 만든 잡채, 그리고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시던 맛있는 고등어구이까지 준비했어요. 주방은 간장과 참기름의 달콤한 향기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민호가 지연 씨가 단 걸 좋아한다고 해서 호떡도 직접 반죽해서 설탕과 견과류로 속을 채워 구웠어요. 제가 아끼던 그릇을 꺼내 테이블을 차리면서 손이 약간 떨리더라고요. 신문지에 곱게 싸서 특별한 날에만 꺼내 쓰던 그릇이었어요. 음식을 예쁘게 담고 정성껏 배치했어요. 지연 씨가 우리 집에서 편안함을 느끼길 바랐고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제 요리 비법도 알려주고 딸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는 상상을 했어요. 정오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어요. 긴장되는 마음에 머리를 매만지고 옷 매무새를 다시 한번 고쳐 입고 문을 열었어요. 밝게 웃으면서 미래의 며느리를 맞이하려고 했는데 지연 씨를 본 순간 웃음이 살짝 굳었어요. 지연 씨는 밝은 빨간색 드레스에 반짝이는 액세서리를 하고 있었고 화장은 짙었어요. 검은색 아이라이너와 진한 빨간색 립스틱이 눈에 띄었어요. 처음 부모님을 뵈러 오는 자리에서 예상했던 모습과는 좀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저는 지연이에요. 지연 씨가 큰 목소리로 인사를 하며 손을 내밀었어요. 손톱이 길게 칠해져 있었고 그녀의 손톱이 제 손바닥을 두드리며 딸깍거렸어요. 그 악수는 저를 조금 놀라게 했어요. 제가 자란 세대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에게 인사를 할 때 고개를 숙이는 게 예의였거든요. 뒤에 서 있던 민호는 긴장한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지내길 바라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하고 테이블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지연 씨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거의 보지도 않고 큰 디자이너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더라고요. 김 선생님,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레인보우 생명보험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나이대에 맞는 훌륭한 보험 상품이 있어서 한번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순간 얼굴이 뜨거워지면서 당황하고 실망했어요. 오늘은 서로를 알아가는 첫 가족 식사 자리로 생각했는데 보험을 팔려고 하다니요. 민호를 쳐다보며 무언가 말해주길 바랐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접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일단 식사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음식이 식을 거예요. 지연 씨는 뭔가 짜증이 섞인 한숨을 쉬면서 서류를 치웠어요. 그 한숨에 제가 뭔가 잘못이라도 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식사 내내 그녀는 제가 만든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테이블 아래에서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며 긴 손톱으로 화면을 두드렸어요. 가끔 음식을 먹을 때도 젓가락으로 그냥 이리저리 옮기기만 하고 제대로 먹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녀와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어요. 가족, 직업, 취미 같은 것들을 물어봤는데 대답은 하나같이 짧고 무성의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그렇죠. 쇼핑해요. 이런 식으로요. 그녀의 대답 하나하나가 대화의 문을 닫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주에 저는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를 사서
두 사람의 집으로 가져갔어요. 최고의 시금치와 물을 골라 전통 음식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지연 씨는 문을 살짝 열고는 저희 바빠요라고 말하며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봉지를 받아들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잠시 복도에 서서 눈물을 참아야 했어요. 그 후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제가 방문할 때마다 지연 씨는 항상 바쁘거나 외출 중이라고 했어요. 드물게 마주치더라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일하러 가야 한다며 급히 떠났어요.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제 집에 식사를 하러 오지 않았어요. 피곤하다거나 다른 약속이 있다며 늘 핑계를 대더라고요. 어느 날 그녀가 예쁘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제게 줬어요. 제 생일이었고 저는 혹시 이번엔 무언가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졌어요. 상자는 금색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예쁜 포장 속에 텅 빈 공간뿐이었어요. 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그 빈 상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제 마음도 그 상자처럼 비어있는 것 같았거든요. 가장 속상했던 건 민호가 점점 저와 멀어지는 걸 보는 일이었어요. 제가 지연 씨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민호는 그녀를 변호했어요. 엄마, 지연이는 그냥 현대적이에요.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아니면 엄마가 너무 전통적이에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이런 말들 뿐이었어요. 민호가 그녀의 편을 들 때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걱정이 많아졌어요. 민호와 우리 가족의 미래를 떠올리면서요. 민호를 키우면서 함께했던 행복했던 기억들 책 읽는 법을 가르쳐주고 숙제를 도와주고 그의 성공을 축하했던 순간들, 그런 기억들이 점점 흐릿해지고 지금의 현실이 대신 자리 잡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민호가 어릴 때 저한테 안기려고 달려오던 모습이 떠오르곤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멀어졌는지 자꾸만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지연 씨와 가까워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해봤어요. 아침 저녁으로 문자를 보내 인사도 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서 문 앞에 놔두기도 했어요. 심지어 보험에 대해 공부해서 대화 주제를 만들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제 노력은 매번 차갑게 외면당하거나 아예 무시당했어요. 민호와 제가 대학 시절부터 이어온 주말 가족 저녁 식사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2주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이제는 명절에나 겨우 만나는 정도가 됐어요. 그마저도 지연 씨는 늘 방문을 빨리 끝내려 했어요. 갑자기 중요한 미팅이 생겼다거나 몸이 안 좋다는 이유를 대면서요. 저는 매번 민호가 그녀를 따라 집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민호의 좋아하는 요리들은 늘 테이블 위에 반쯤 남겨진 채였어요. 이웃들조차 변화를 눈치챘어요. 어릴 때부터 민호를 봐왔던 옆집 박씨 아주머니는 민호가 요즘 왜 보이지 않느냐고 자주 물었어요. 저는 그가 일 때문에 바쁘다고 둘러댔지만 사실을 숨기는 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 아들은 이제 지연 씨의 영향으로 저를 멀리하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우리 집 작은 아파트에서 더 외로움을 느꼈어요. 벽에 걸린 민호의 사진들은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지금과는 너무나도 다른 과거처럼 느껴졌어요. 민호와 요리를 처음 배웠던 주방은 이제 너무 조용하고 허전했어요. 심지어 제가 돌보던 발코니의 화분들조차 제 에너지가 빠져나간 것처럼 시들어 가더라고요. 하지만 제 슬픔 속에는 다른 감정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 상황이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연 씨의 행동, 빈 선물 상자, 그리고 계속된 거절들,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그녀가 일부러 저와 민호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유를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제가 생각도 못했던 행동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여름 더위는 제 마음까지 더 무겁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지연 씨와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하루하루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천히 돌아가는 천장 선풍기를 멍하니 바라보곤 했어요. 선풍기의 부드러운 윙윙 소리가 예전 공장에서 일할 때 들리던 소리를 떠올리게 했지만 이제는 육체적인 피로 대신 뼛속까지 스며드는 감정적인 피로가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이면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민호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을까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대부분 아무것도 없었죠. 가끔 메시지가 와도 짧고 딱딱한 문장뿐이었어요. 예전처럼 따뜻한 대화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도 예전에 주고받았던 메시지는 다 저장해둬서
밤늦게 누워 하나씩 읽어보곤 했어요. 그때는 얼마나 가까웠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떠올리면서요. 그런데 그때의 사랑스러운 메시지들과 지금의 차갑기만 한 대화를 비교하면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지연 씨의 행동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감당하기 어려워졌어요. 가끔 집에 와도 제 존재를 거의 무시하듯 했고, 말을 걸면 날카롭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한 번은 제가 요리 프로그램에서 배운 레시피로 지연 씨가 좋아하는 수프를 만들어줬는데, 딱 한 번 쳐다보고는 배가 고프지 않다며 손도 안 대더라고요. 결국 식탁에 놓인 채로 식은 수프를 제가 혼자 먹으면서 창밖으로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건 민호의 변화였어요. 모든 걸 제게 털어놓던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만나도 소파 끝에 딱딱하게 앉아서 계속 핸드폰만 확인했어요. 예전엔 저를 바라보던 눈빛이 따뜻하게 빛났었는데 이제는 멀고 차가운 눈빛으로 변해버렸더라고요. 가끔 뭔가 말을 꺼내려다 멈추곤 했는데 마치 자유롭게 말하는 게 두려운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 사이의 침묵은 점점 길어지고 어색해졌어요. 그런 와중에 저는 작은 파란색 공책을 하나 사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지연 씨가 했던 날카로운 말, 냉정한 태도, 그리고 제가 아무리 다가가도 거절당했던 순간들까지 전부 적었어요. 몇 주 지나지 않아 공책은 빼곡하게 채워졌고 제가 느낀 고통이 글자들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때로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적어둔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 지연 씨의 행동이 분명히 반복적이고 의도적이라는 게 보였어요. 동네 이웃들도 제 변화를 눈치챘어요. 15년 동안 저를 알고 지냈던 옆집 박 여사님은 자주 차를 마시러 오라고 하셨어요. 어느 날은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차를 저으며 멍하니 있는 걸 보시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라며 떡 한 접시를 제 앞으로 밀어주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거울을 보니 정말 옷이 헐렁해지고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은 게 보였어요. 3달이 지나고 나니 이제 뭔가를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이대로 두면 제 건강과 행복이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일주일 동안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모든 가능성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이유를 만들어 지연 씨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오래된 사진 앨범을 정리하는 걸 도와달라고요. 이 정도면 의심을 살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모든 걸 철저히 준비했어요. 거실에 오래된 태블릿을 놓고 카메라가 대부분의 공간을 찍을 수 있게 배치했어요. 몇 번이나 테스트해보면서 제대로 녹화되는지 확인했어요. 지연 씨가 집에 들어올 때 손이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처음 1시간 동안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사진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지연 씨가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제 나이와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비웃고 민호와의 관계를 비꼬는 말을 서슴없이 했어요. 일부러 사진 더미를 엎어놓고는 제 탓을 하기도 했고요. 제가 한마디라도 반박하면 핸드폰을 꺼내 들고 녹화를 시작하면서 제가 화를 내도록 유도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그녀의 말과 행동이 고스란히 태블릿에 기록되게 놔뒀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지연 씨가 돌아가심, 부모님을 조롱하며 촌스럽고 뒤떨어진 시골 사람들이었지 않냐고 말했을 때였어요. 그 순간 제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으로 꽉 쥐어졌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그날 저녁 지연 씨가 떠난 뒤 떨리는 손으로 녹화를 확인했어요. 영상에는 그녀의 의도적인 독설과 조롱, 그리고 저를 도발하려는 행동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그녀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예의 바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저는 이 영상이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될지 알고 여러 곳에 안전하게 복사해 두었어요. 3일 동안 용기를 모은 끝에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아빠가 보여줄 게 있어. 혼자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어요. 제 목소리에 뭔가 느꼈는지 그는 다음 날 바로 집에 왔어요. 민호와 함께 영상을 보는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였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점차 충격을 받는 듯 했어요. 마지막에는 깊고 아픈 깨달음이 그의 얼굴에 드러났어요. 영상을 다 본 민호는 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눈물 맺힌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아빠, 죄송해요. 믿어드렸어야 했는데라고 말했어요.
그 후 일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민호는 지연 씨를 증거로 대면했고 그녀의 치밀하게 쌓아올린 가면이 무너졌어요. 그녀도 저와의 대화를 녹화했지만 자기 입맛대로 편집해서 저를 나쁘게 보이게 만들려 했던 게 드러났어요. 민호는 영상의 원본을 그녀의 친구들과 가족에게 보여줬고 이로 인해 지연 씨의 평판은 심각하게 손상됐어요. 심지어 그녀의 직장 동료들 중 몇 명도 비슷한 경험을 고백하며 그녀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어요. 결국 민호는 지연 씨와 관계를 끝냈지만 아들과 제 사이에 생긴 상처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는 매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조금씩 신뢰와 유대를 회복해 갔어요. 가끔 긴 침묵이 오기도 했지만 예전처럼 불편하고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느꼈어요. 아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의 관계를 파괴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이 승리는 공허하게 느껴졌지만 속임수 속에 사는 것보다는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밝히는 게 낫다고 믿었어요. 사랑은 때로는 우리가 아끼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